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전면 폐쇄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연기론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전국 움직임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국회가 어제 폐쇄가 됐는데요. 아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한 참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알려지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또 여러 방청객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국회 내부 전체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국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지난 19일 토론회 이후 22일 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예. 확정 판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뭐 이렇게 교총 같은 데서 회의를 또 토론회를 개최하다 보면 각 정당의 대표들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전희경, 곽상도 의원 등 또 교육부 쪽에서도 상당수 그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도 지금 비상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매일 최고위원회 당직자회의하는 황교안 대표도 아마 코로나 검진을 받은 것 같고, 또 심재철 대표 상대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그분도 어저께 이게 감염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아갖고 또 국회가 그냥 화들짝 놀래고 그랬습니다. 그 접촉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검사를 다 받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그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 이런 분들은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라고 나와서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성이라도 나중에 또 양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확진하기 전에 또 잠복 기간이 14일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흘러나온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8일인가 4일인가까지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회가 총선 앞두고 마지막 국회이고, 당장 코로나 추경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또 대법관 또 동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국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것도 걱정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선거운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연기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정점을 찍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또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큰 이슈 아닙니까? 왜냐하면 엄청나게 논란이 선거를 연기하게 되면은 유리한 정당이 있고 불리한 정당이 있고 또 불리한 후보가 있고 유리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성이 큰 이슈는 정치권에서 가능하면 제기하지 않는 게 아직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국회까지도 말하자면 선거 연기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경기에도 아주 치명상을 지금도 올스톱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 아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196조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천재지변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간다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들어가겠구만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걸 검토한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경도 다 열어놓고 중국인들도 다 왔다 갔다, 중국에서는 이동 제한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제한도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선거 연기의 어떤 명분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총선 연기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였죠. 글쎄, 저도 뭐 차례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왜 갑자기 총선 연기론을 이야기했을까?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이 지금 정당도 통합이 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본인이 오갈 데 없는 소위 말해서 낙동강 오리알 된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을 연기해 놔놓고 본인의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약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다라면 오히려 이런 검토 발언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스럽죠. 유성애 뭐 대표라고 지금 저 호남 통합 신당이죠. 그 민생당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이분도 뭐 연기를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또 했다. 그것도 사정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도 이제 어젠가 뭐 더 발족을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군소 정당들이 뭐 호남 신당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리 배분 때문에 서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면 자기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총선에 치를 수 있는 전열을 정비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아직은 총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나 그 이전에 생각은 국민들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를 국가에서 이게 뭐 대응을 못 해주니까 국민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손 씻고 집에 있으면서도 마스크 끼고 또 따뜻한 물 끓여 먹고 따뜻한 차 마시고 이렇게 자가 예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 이거는 아직 국민적 정서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세균 총리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도 뭐 손사래를 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선거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5월 31일까지가 지금 이 20대 국회는 임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무 연기가 될 경우 자칫하다가는 국회가 없는 그런 입법부 부재 상태, 무국회 상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선거 연기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뭐 여러 상황을 볼 때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아주 악화가 돼서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5월 하순에는 치러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4월 15일이니까 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는 이제 연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4월 15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1952년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정된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바람직한데 단지 정치권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느 당에 유리하냐, 어느 당에 불리하냐 이렇게 아전 인식격으로 해석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일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이 이길 거다. 이런 주장도 많고요. 오히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당에 유리할 거냐. 이런 이제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퇴치하는데 정치권들도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뭐 선거 연기론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평지 풍파를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는 것 아닌가. 그냥 애정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거 치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큰 방역에 구멍이 뚫린다든가 혼란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뭐 아침에도 제가 다뤘습니다만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미래한국당 어떻게 보면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미래한국당의 경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뭐 26석을 가져간다. 예. 이런 상황으로 나오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될 경우 아주 기본적으로 한 20여 석을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뭐 겉으로는 이렇게 지도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밀하게는 좀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예, 그건 맞아요. 자가 당착입니다. 왜 이런 선거법을 야당과 협의해서 협조서 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뭐 4+1인가 해서 4+1. 예. 완전 강행 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예. 자승자박한 거예요. 자승자박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미래통합당과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합쳐지게 되면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 차이 숫자가 기존 뭐 20대, 19대, 18대 평균적으로 보면은 10석에서 15석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 미래한국당에서 한 20석 이상 25석을 받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5석 정도 받게 되면 20석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21대 총선에서는 이 보수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내 제1당이 되게 되면은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국회 전체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거든요. 그럼요.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굉장히 견제와 균형 받아서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위기감이 들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뭐 본인들이 미래 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뭐 꼼수 정당이다, 가짜 정당이다, 뭐 이래갖고 비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면은 이게 의석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약간 뭐 좀 분위기를 띄우려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4+1에 참여했던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기타 정당들이 자기들이 가져야 할 비례의 몫을 그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참죠. 공수처 물리라고 하겠죠. 예. 공수처 가지고 엿바꿔 먹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참 민주당도 고민은 고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유시민 비례정당 또 무소속 손혜원 뭐 정봉주가 주축이 된 비례민주당 뭐 이름은 어떻게 짓든 또 서초동 집회를 조국 사건 때 주도한 개국본이라고 있습니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것도 이름이 뭡니까? 개싸움이. 그런 데서 하겠다 하니까 이인영, 민병두 뭐 이런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의병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려우면 민병대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병입니까? 다 관군이지. 가짜 관군들 아닙니까? 뭐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뭐 민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기에 지지할 사람들은 솔직히 소수거든요. 속된 말로 하면은 친문 진영, 문재인 절대 지지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득표율이 높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고요. 상당히 분산이 많이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내면 더불어민주당 찍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다음 정의당 찍는 사람들 있고요. 또 호남 신당 생겨 호남 신당 찍는 사람들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를 많이 하고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거냐?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과거 한국당이죠. 지금 이제 통합당이 됐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위성 정당을 비례정당을 만들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예. 지금처럼 연동형 선거 이렇게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의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의석을 빼가지고 4+1에다가 군소 야당, 범여 야당들한테 나눠져 가지고 4+1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는 그런 꼼수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권이 원하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네. 그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군소정당들에게 의석을 불려주면서 범여권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어서서 개헌선까지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해서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하면은 아주 쌍심지를 켜고 문재인 민주당 편을 들었는데 이번 비례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 하려면 진작해야 하는데 해가지고 좀 살짝 씹었더라고요. 예. 민주당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네, 해봤자 별. 본인들도 지금 이제 신생당, 민생당을 만들었어요. 네, 통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표를 좀 더 얻어야지 본인들도 지역이든 비례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었다. 그만둬라. 치졸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부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죠. 대구 쪽. 예. 거기 대구 수성이죠. 수성갑. 예.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지금 아마 대구에서는 권영진 시장하고 김부겸 물러가라. 너희들은 안 된다. 막 이렇게 날린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조국 감싸기 이런 부분을 부적절했다,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상처를 줬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 잘한 겁니까? 국민들이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대구의 민심이 문재인 정권이 심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뜨니까 그게 편성해가지고 본인이 좀 더 인기나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얄팍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김부겸 의원이 경기도 군포에서 삼선을 하고 대구 내려와서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지역 통합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가진 것 자체는 좋았다고 보는데 이런 뜻이 있었으면 본인이 행안부 장관할 때 그때 해야죠. 국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소득주 성장 틀렸습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정책 전환을. 그럼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태 때도 본인 입 다는 거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표가 급하니까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표를 더 얻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이런 기회주의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안 먹혀요. 예. 사실은 김부겸 의원만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괜찮은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얄팍하게 행동하면은 그런 기대들이 다 무너진다고 봐야죠. 예. 또 마지막으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예. 정광훈 목사가 어제 구속영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아마 수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한 것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정광훈 목사가 19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하는 그런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을 받고 선거권 자체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예.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인 것 같은데 뭐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좀 논란은 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만큼 잘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가지 않았을 텐데 사실 조국 뭐 법무부 장관 뭐 임명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작년 10월 3일, 뭐 10월 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국민들이 모여서 정부를 비판하고 규탄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했는데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범국민 투쟁 본부도 만들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왔는데 뭐 이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또 많은 국민들이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데 100%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예. 상당 부분 이 정부가 경제 문제, 또 외교 안보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데서 난맥상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광화문에 나와서 주장하는 목소리가 옳다라고 심정적으로 네. 동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보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10월 3일 그런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대규모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결국 조국의 퇴진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만은 사실이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뭐 전면적으로 세워서 청와대 앞에서도 오랫동안 그 뭐 야외 투쟁을 또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국회도 폐쇄되는 속에서 뭐 선거 연기론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참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총선이 제대로 치러져야 할 텐데 공연한 핑계를 대서 선거를 연기하고 이런 꼼수를 또 현 정권이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좀 더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을